자, 1번 문항부터 한번 보면은 출제자가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기억을 보니까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 두째 줄에 나와 있네요. 거기가 이제 열째 줄. 그래서 이 문단의 열째 줄에서 열째 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문단에서의 열째 줄 한번 보니까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밑줄만 읽어서 의미 파악이 안 되죠. 자,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앞부분에 이 의미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없다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단은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앞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자, 그래서 1번 문항은 그렇게 해서 기억의 의미를 추론해보자 라고 이야기한 거고, 자, 이제 2번 문항 한번 보니까 2번 문항은 자기지시적 문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지시적 문장이 어디에 나와 있냐라고 또 찾아보니까 네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에 또 나와 있어요. 4문단. 네. 다섯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 들어가 보니까 자기지시적 문장은 이라면서 이제 정의를 여기다 내려주고 있고, 그래서 앞 밑에 부분이 자기지시적 문장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지시 문장도 네 번째 문단을 이용해서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3번 문항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었죠. 이제 이 문항이 좀 문제가 된 거죠.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거 보고 나서 이거 좀 위험한데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지적을 당했던 논란이 있었던 그런 문제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기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지문 안에서도 아마 그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을 테니까 어느 문단인지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4번 문항을 보시면 윗글을 통해 니은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있습니다. 추론 문항은 상당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추론 문항은 선택지에 있는 단어, 문장이라든지 단어가 본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문장을 찾아야 돼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는 답이 한 번에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고 넘겨야 하는 문항에 해당을 합니다. 의미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는 답이 한 방에 보이지가 않으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한다면 그대로 버리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항 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윗글을 보기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라라는, 그죠? 적용을 하라. 그렇다면 어느 문단을 이용할 것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쵸? 어느 문단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항 한번 보시면 문맥상 A, E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지문에다가 적용을 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맥적으로 이상하다, 문맥적으로 맞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문의 내용으로 가보면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면, 자, 고전 역학에 따르면, 얘는 이제 고전 역학이네요. 물체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쉼표 한번 끊고 갈 거예요. 말이 길어서. 자, 물체 크기에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베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베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세계에서는 이거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미시세계에서는 뭐야 이거? 미시세계 왜 서 있어, 그죠? 미시세계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상호 베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자, 그래서 지금 양자역학의 미시세계는 상호 베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전역학은 공존할 수가 없지만 양자역학은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은 베타적인 두 개 상태에 공존할 수 없다. 근데 양자역학 미시세계는 공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서, 자, 미시세계에서의 상호베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세계에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자, 여기 이제 거시세계고요. 여기에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이제 팽이가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팽이? 오징어 게임 2에, 그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얘기했는데 웃으시면 안 됩니다. 오징어 게임을 몰라야 되는데 지금 알고 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네. 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이나 한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겠죠.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래서 이제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깜짝 놀랐다. 네.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 다만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와 달리,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거시세계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미시세계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미시세계. 이건 양자역학과 관련된 거죠. 자,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대요. 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야. 자,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자,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두 개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전에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뭐냐, 어떤 쪽이 결정이 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라는 거야. 그래서 관찰 이전에는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거시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베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자, 지금 아인슈타인 뭐라고 했어요?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 그 다음에 관찰 자체, 자, 이것이 물체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한 얘기가 바로 기억이죠. 결국에 기억의 의미는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의 의미네.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말로 양자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자, 결국엔 뭐예요? 공존하고 있는, 베타상태 공존하고 있고, 야, 관찰을 해야지만이 결정된다고? 관찰하기 이전에도 달은 존재하고 있던 거 아니야? 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로 나눠서 설명했고, 거시세계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미시세계는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그리고
위에는 관찰을 통해서 그냥 알게 된다.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한 게 바로 양자 컴퓨터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미시세계에 대한 이런 연구 성과는 거시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의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양자역학이고 결국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도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상식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논리학에서도 이게 나타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됐죠? 네,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뚫었죠. 양자역학이 비트코인의 암호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슈퍼컴퓨터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었던 그 최고로 빠르다는 이 슈퍼컴퓨터도 비트코인의 그걸 못 뚫었거든요. 비번을. 근데 양자 컴퓨터가 뚫어버렸어요. 와, 그래서 이제 지금의 주식은 어디를 투자해야 된다?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거기가 이제 돈을 벌 것이다. 이제 배터리와 이제 투자는 어디에 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돈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야. 자, 네 번째 문단. 자,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고전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또는 거짓. 자,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이제 프리스트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네요.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그래서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어요 라는 거.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존재하는 거죠. 배타적인 상태가.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이제 거짓말쟁이 문장이라는 것이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의 예가 된다는 거죠.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지시적 문장과 자기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보자. 자, 그래서 자기지시적 문장은 또 시험 문제 물어보는 아이네요. 자,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주네요. 이 문장은 모두 18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볼까요? 하나, 둘, 이거는 어절이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그러네요. 18음절로 이루어졌다. 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 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의 사고전 얘기해보니까 고전 논리는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존재한다. 그래서 참 또는 거짓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프리스트라는 이 분이 등장을 하면서 이 프리스트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했고 그 중에 자기지시적 문장과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는 문장을 지금 예를 들어줬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제이다. 자,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고 예를 하나 드립니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지시적 문장이 돼서 얘는 자기지시적 문장이죠.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이라고 먼저 가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 된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자,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셋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따라서 그는 프리스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자, 그래서 양자역학이 바로 그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문단에서 한번 다섯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거짓말쟁이 이 문장, 그죠? 이 문장은 진리치가 참 또는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또는 거짓이 부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단으로 한번 이제 가볼게요. 자, 고전 논리에서는 계속 이제 고전 논리입니다, 그죠?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이거를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프리스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LP 역설의 논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의 약자, 그죠? 그래서 로직 오브 파라독스네요, 그죠? 자, 그런데 LP에서는 이제 LP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전권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고전 논리는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자, 이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자, 이제 P이면 Q이다는 조건문이죠. 뭐뭐라면이니까. 그것의 전권인 P가 참이라면, 여기가 이제 전권이죠. P이면. 그것의 후권인 Q이다. Q도 반드시 참이 된다.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 그쵸?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이제 LP 전권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권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후권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된다. 왜요? 앞에가 참이면 뒤에도 참이고 얘가 참 또는 동시에 거짓이라면 참 또는 뒤에 거짓이 돼야 되겠지.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권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권은 거짓인 경우, 자, 이제 조심해. 후권이 거짓에 해당한 거예요. 그죠? 조건문과 전권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권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그래서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후권이 거짓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을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문단에서 이제 L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전권 긍정 규칙이란 것을 예를 들면서 고전 논리는 성립을 하지만, 그 다음에 LP, 그쵸? 그 LP에서는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예를 들어줬습니다. 자, 1번 문항 한번 봅시다. 기억의 의미를 추론해오라 가장 적절한 거. 결국에는 뭐야? 관찰하기 이전에, 앞에서, 그쵸?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관찰 자체가 결정한다는 거는 아니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 즉 밑에서 넷째 줄이죠. 두 번째 문단에. 자,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문단의 8, 9. 이 문단의 8, 9를 통해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그러면 다른 관찰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지. 관찰한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야. 이미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관찰하고 관련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문항 보면 자기지시적 문장에 대한 적절한 게 무엇이냐 해서 자기지시적 문장은 일단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보니까 이 문장이라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문장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기지시적이다. 얘는 자기지시적인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즉 참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자기지시적이다 그랬을 때 이 문장 자체가 자기지시적 문장이니까 거짓이 아니다. 맞네요. 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구나. 자, 3번은 일단 숫자가 보이죠? 지금 01, 00, 01 이렇게 있으면 일단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별별 쳐놓고 가장 난도가 높은 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처리를 해야 된다. 4번 문항 먼저 가보도록 합시다. 니은이 어디 있는지 안 봤네요, 제가. 이걸 왜 안 봤어? 자, 니은은 마지막 문단에 넷째 줄에 있네요. 6문단에. 넷째 줄에 뭐라고 있냐면 P면 Q이다. 자, 결국에 근거가 6문단에 있겠네. 그쵸? 그럼 적절하게 추론한 게 무엇이냐 할 때 마지막 고전 논리입니다. 고전 논리. 자, 그래서 LP고 둘은 고전 논리. 자, 니은과 P. 자, P가 이제 정권이죠.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조건문이 있고 그 조건문과 전건이 참이면 뒤에가 참이겠죠. 그러니까 6번째 문단에서 지금 보면은 넷째 줄과 다섯째 줄 6문단에 넷째 줄과 다섯째 줄 바로 밑줄의 앞부분을 통해서 셋째 줄과 넷째 줄이군요. 바로 앞이어야 되니까. 셋째 줄과 넷째 줄을 통해서 그 말이 나와요. 그렇죠? 조건문과 전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얘는 조건문이고 얘가 전건. 그래서 조건문과 전건이 참이면 후건도 참이다.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후건이죠. 후건도 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면 되겠다. 그렇죠? 자, 6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였고 B는 LP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양자역학에서 상호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를 받는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A는 고전 논리, B는 LP와 그 다음에 양자역학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A, B는 기억례대 토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 E는 관찰하기 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관찰하기 전에 S와 베타적인 상태에 있다. 반지는 5cm의 팽이가 시계만으로 회전한다. 반시계만으로 회전한다. 자, 먼저 이걸 보니까 이 두 개는 미시세계고 이 두 개는 거시세계구나 라는 걸 우리가 구별을 이 문단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문단을 통해서 이거 거시세계하고 미시세계하고 이거 나눠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동일한 전자고 동일한 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시세계는 공존이 가능하고요. 거시세계는 공존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5번 한번 보시면 자, B는 A와 달리 일단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이제 LP하고 양자역학이죠. 리을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 리을 거시세계예요. 거시세계면은 미시세계가 존재하지, 그 양자역학을 적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동시에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는 것은 양자역학 상호 베타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미시세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리을처럼 거시세계에는 얘를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기억하고 니은 부분에서는 얘가 그 B의 주장이 나오고 여기는 A의 주장하고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얘도 이제 두 번째 문단, 그쵸? 두 번째 문단에서 그 거시세계, 미시세계 그 적용하는 거. 그래서 그 거시세계는 상호배타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생각했다면 차민동시의 거짓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항 바꿔 쓰지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됐을 때 정답은 C로 나와 있는데, 자, C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세 번째 문단의 넷째 줄이에요. 자, 3문단의 넷째 줄로 한번 가보면, 자, 진이계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녔어요. 무엇을? 생각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지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을 지니다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적용을 해보니까 생각을 소지는 물건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자, 위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인 대상이죠. 이 물건은 구체적인 거고, 생각은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관련되는 단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이 3번 문항으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양자 컴퓨터는 이제 첫 번째 문단.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와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번에 처리를 해서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단 한번 보면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이제 n자리 이진수는 n비트가 필요해요. 자, n자리 이진수는 모두 이 n개가 존재한다. 자,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자, 여기서 이제 일반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을 하게 되면 4번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그렇죠?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 이제 양자 컴퓨터죠.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담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두 자리 진수를 2비트를 사용하여 연산할 때 단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두 자리 진수는 2비트죠. n자리 진수는 n비트니까 이 진수를 한 번에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4번에 해야 될 걸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압도적인 속도에서는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처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 컴퓨터가 2비트, 그렇죠? 두 자리 이진수인 2비트를 할 때 2비트를 하게 되면 4번 하게 되지만, 양자 컴퓨터는 두 자리 이진수의 2비트를 한 번에 처리를 해버린다. 자,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적절한 걸 골라보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 4번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자, 0과 1이 공존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양자역학에서는, 그쵸? 양자 컴퓨터에서는 지금 어디 갔어?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두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4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 n개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두 자리니까 2비트고 2의 2승이 되는 거고,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4비트니까 2의 4승. 2의 4승이 되니까 16이 돼서 정답은 16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보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4번이
맞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선택지에서? 없어요? 자, 없으면